오늘은 지난번에 그 음식으로 비타민 섭취하기 원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비타민이 아시다시피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용성 비타민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섭취해야 되나, 이건 만인이 다 알고 있어요.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너무 간단한 말이죠.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골고루 잘 못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나 암 관리 중, 치료 중이신 분들은 잘 못 드세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좀 추가적으로 비타민을 드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흡수에 문제가 있을 경우도 따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드셔야 되고. 근데 비타민 제제를 먹어야 되는 사람은 음식 섭취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 병중에 있는 사람, 노인도 그래요. 임산부는 너무 많은 게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그리고 결핍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추가로 복용하는 게 낫죠. 그냥 무턱대고 나는 좀 뭐를 더 먹어야겠어 하고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한 번은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체크하고 이제 드시는 게 낫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이제 둘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용성은 말 그대로 지방에 잘 녹는 그런 비타민이고, 수용성은 물에 잘 녹는 거예요. 근데 지용성은 몸에 축적이 되는 반면에 수용성은 그냥 소변 보면 다 배출이 돼요. 그래서 얘는 막 그렇게 일부러 무슨 약을 복용해야 된다, 아니 그 건강기능식품 복용해야 된다, 이런 거는 특히 없어요. 이 비타민 D 빼고는. 그런데 수용성 비타민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드셔야 돼요. 또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이 있고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수용성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하나하나 찬찬히 볼 건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 2, 3, 4, 5, 6, 7, 8 이렇게 쫙 원래는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번호가 빠진 거는 3 좋고 4는 죽을 4자라서 싫어갖고 5로 넘어간 게 아니라 있었는데 얘는 비타민이라고 할 수가 없다, 또는 얘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니까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다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용성 비타민 B1부터 알아볼게요.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 말을 해요. 이름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몸속의 조효소로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조효소는 뭐냐면은 몸속에 효소가 있어요. 근데 그 효소가 좀 틀린데, 우리 막 효소 액기스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효소 액기스가 아니에요. 몸속에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효소가 있는데, 엔자임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랑 우리가 만드는 매실청, 무슨 쑥부쟁이청 이런 거랑은 틀려요. 그래서 이 효소가 또 잘 일할 수 있도록 조효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이 효소도 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잘 돌아가죠. 그래서 그 조효소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비타민이 대부분 해요. 그래서 몸속의 주요한 화학 반응에 깊이 관여를 해서 영양 성분을 그냥 섭취해서 끝이 아니라 이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데에도 반드시 이 비타민이 필요해요. 권장 섭취량은 1.1에서 1.2mg 하루에 이렇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일단은 이 권장 섭취량은 굳이 비타민 B1 같은 경우 막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대부분 이거는 충분히 드시고 계세요. 근데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그럼 어떻게 하면 올까요? 식사를 잘 못 하실 경우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곡물 같은 거는 티아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곡기를 끊었다 이러면은 이제 티아민 부족이 생기는 거죠. 그게 한 40일가량 된다 그러면은 부족증이 와요. 그래서 식욕 부진이 오고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을 안 먹으면 신경 과민이 생겨요.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밀가루 안 먹거나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은 사람이 예민해져요. 바로 이 티아민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각기병, 기억력 감퇴. 각기병은 그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이렇게 주저앉고 못 걷는. 그러니까 보통은 옛날에 후진국 이런 데서 잘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각기병이 많이 걸리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과다증일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과다하게 먹었다고 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게 없는데, 그런데 아주 드물게 구역감이 있거나 구토 현기증이 좀 있다 정도인데, 뭐 이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함유식품에는 돼지고기, 간, 통곡물, 견과류, 씨앗, 달걀, 우유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다 아시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장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 간이잖아요. 간이 사실은 이 비타민 B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고기보다는 더 좋아요. 사실은. 먹기가 좀 빡빡하고 뭐 그래서 저기 순대 먹을 때 간도 조금만 주세요. 빡빡하니까. 근데 이게 참 좋긴 좋아요. 사실은 그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하면은 사실은 생간이 좋아요. 또는 간을 살짝 찍찍 앞뒤로 그렇게 겉에만은 익혀서 그렇게 해서 소금이나 참기름 찍어 드시는 게 사실은 좋긴 해요. 단 뭐 백혈구 수치나 중성구 이런 것들이 정상일 때, 정상이 아닌데 생간 드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암 중이실 때는 또 안 돼요. 저 간이라는 게 소간이에요? 네, 소간. 사실은 돼지간도 좋아요. 소간, 돼지간, 닭간도 좋아요. 네. 그 순대 먹을 때 그 간은? 네. 간에 뭐 요새 중금속이 많네 어쩌네 근데 네, 중금속은 뭐 더 좋은 점이 많대요. 그렇긴 해요. 만약에 영양 결핍이 심하다. 근데 영양 결핍도 없고 뭐 멀쩡하다. 근데 간을 막 이렇게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열에 장시간 노출될 때 쉽게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순댓집을 가셔도 이거를 하루 종일 찌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거의 50% 이상은 이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백질만 섭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물 빵도 좋아요. 이런 것들. 우유도 좋고, 그 다음에 비타민 B2.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는 비타민 B1을, 티아민을 강화시킨 나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부족증을 우려해서. 근데 사실 부족증이 오진 않지만, 근데 단지 그 걱정되는 거는 통곡물을 드시라는 이유는 왜 현미나 그런 게 좋은 이유, 그 티아민이 이게 정제를 시키면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또 강화시킨 쌀도 나오긴 하죠. 그다음에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사실 안 중요한 비타민은 없어요. 근데 얘는 조금 덜 중요해요. 비타민 B군 중에 조금 덜. 몸속의 조효소로도 역할을 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관여하고 그리고 에너지 생성과 세포 재생, 세포 호흡에 관여를 해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 부족증도 없고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긴 해요. 권장 섭취량은 이렇고 결핍이 오면 피로하고 구내염, 설염, 지룩성 피부염, 안구건조, 안구충혈, 백내장, 빈혈 이렇게 또 와요. 그래서 리보플라빈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요새 황반 변성 있잖아요. 그거에도 좋아요. 예방하기는데. 과다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슨 질환이 있어서 400ml 이상 또는 1000mg 섭취를 해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소변으로 쫙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 비타민 제제 먹었을 때 가서 소변 보면은 또는 바카스 먹어도 소변 보면은 노랗잖아요. 냄새도 약간 고소하고. 그게 이 리보플라빈 때문이에요. 이 그 색깔을 내는 게. 그래서 노란색 소변을 보면 아, 지금 리보플라빈이 다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유식품은 달걀, 초록야채, 우유, 유제품, 육류, 어류, 버섯, 콩류. 이게 다 드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골고루 드시면 돼요. 편식 안 하고. 근데 여기에도 계속 출연을 해요. 고기는 혹시 육류 지금 섭취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아, 왜 무슨 이유에서? 원래 고기를 못 먹어요. 아, 그러면 잘 들으셨어요. 지금 쭉 들어서 맨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비타민이니까 고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고기에 많아요. 소고기, 뭐 닭고기, 그리고 여기 연어. 사실은 연어, 참치 이런 거가 영양분이 되게 많긴 한데 걱정되는 건 중금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꼭 굳이 연어나 참치를 드시지 않아도 되긴 해요. 작은 생선으로 많이 드셔도 되긴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특징이 자외선에 의한 파괴가 쉬워요. 그래서 자외선에 막 많이 노출될 경우에는 파괴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뭐 자외선에 크게 어디 밖으로 고기 자체를 바깥에다 내놨을 때 네, 그러니까 뭐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파괴는 잘 된다. 그냥 그것만 알고. 바깥에 있다고 해서 네,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3 또는 나이아신 또는 니아신 그러기도 하는데 몸속 에너지 대사를 돕는 조효소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같이 없어서는 안 될 거긴 해요. 그러면 어디 하나 뭐 에너지가 잘 그 대사가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DNA 복구에 쓰임. DNA 복구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 하나 다치거나 이래도 DNA가 망가질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암일 경우 DNA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얘가 그때 DNA 복구가 될 때 비타민 B3가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콜레스테롤과 펠라그라병의 치료에 이용이 된다. 그랬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또는 펠라그라병은 홍반증이라고 해야 되나? 얼굴도 빨개지고 막 이렇게 목덜미까지 빨개져서 뭐 빈혈도 오고 피부가 막 엄청 손상이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병의 치료에 이용이 되는데 권장 섭취량은 16mg 하루 이렇게 되고요. 결핍증은 구토, 입안과 피부 손상, 빈혈, 두통, 피로, 설사, 집중력 저하, 우울증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거는 결핍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 당연한데 뭐 육류 같은 거나 그 진짜 베지테리언 있잖아요. 야채만 드시는 분도 그 염려가 되죠. 과다일 경우에는 나이아신 홍조라고 해서 이렇게 뻘겋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 이 그 비타민 B3를 먹으면 금방 나아진대요. 또 소화불량이 오고 간 손상이 오고 혈당이 상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함량의 뭐 비타민 B3를 먹게 되면 사실은 간에는 좋지는 않대요. 그리고 또 혈당이 상승할 수 있고.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조금 그 비타민 제제나 또는 음식으로 이렇게 섭취를 했는데 혈당이 상승했다. 그건 아니에요. 과하게 고용량으로 드실 경우에만 그래요. 이것도 배출이 안 돼요? 이건? 아니요, 배출되죠. 네. 함유식품에는 참치,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쫙 육류죠. 토마토, 견과류, 콩류, 통곡물, 아보카도, 고구마. 여기 보시면 계속 출연하고 있어요. 이렇게 육류가. 그리고 통곡물도 나오고 또 좋은 식품이 이 아보카도. 뭐 토마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브로콜리 같은 것도 이 나이아신이 꽤 들어 있어요. 아보카도는 기름기가 좀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많이 들어서 먹고 싶은데 얼마큼 어쨌든 지방이 좀 있는 거라서 어느 정도까지 그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어요. 예, 예. 아무리 많이요?
하루 정도 하루래 하나 정도 드셔도 돼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질려버리죠.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약간 이제 좀 그쵸. 예. 네. 충분히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 정도는. 그리고 아이고 이게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5 판토텐산이라고 하는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합성과 대사에 필요한 조효소. 이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쭉 다 똑같은데 영양분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혈액세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암하고 나서 좀 무슨 백혈구뿐만 아니라 그 혈액이 부족하고 또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뭐 빈혈도 오고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식품들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 모발, 피부 건강에 필요한 그런 비타민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신경계와 간 기능을 유지를 시켜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안 되고, 또 이거는 뭐 그렇게 과다하다고 해서 뭐 어떤 뭐 질환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충분히 드시고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소화계 건강 유지에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소화기계 그 수술을 하신 분이나 특히나 이제 그 제거 수술을 하신 분들, 위 수술하신 분들은 반드시 챙겨 드시고, 또는 이제 따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결핍증은 의학적 문제를 쉽게 일으키지는 않아요. 이게 결핍됐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부족하면, 그러니까 연구 결과 이게 부족한 걸 보니까 다른 비타민들도 다 부족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요거 하나 부족하면, 또는 다른 거 부족하면은 다 이제 비타민 B5, 뭐 2 이런 것도 다 부족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족하면 두통, 피로, 과민증, 근육 협동의 불균형, 소화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 우리 사실 좀 몸이 피로할 때 비타민 제제 그 종합 비타민 먹으면은 좀 예민한 사람은 그걸 금방 느끼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낮아져도 되게 피로함을 느끼는 거죠. 이런 거 비타민 B5, 뭐 3도 그렇고. 과다할 경우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다른 작용이. 그러니까 그냥 충분히 드셔도 돼요. 함유식품은 달걀 노른자, 간, 붉은 고기, 말린 버섯. 특히 표고버섯 말리면은 비타민 D도 많은데 여기에 이제 비타민 B5도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아주 추천을 하죠.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도 엄청 높아요. 그리고 유제품, 효모, 브로콜리, 배추 패밀리. 배추 패밀리 아시죠? 뭐 양배추, 배추, 또 뭐 있지? 무도 사실은 배추 패밀리예요. 그리고 브로콜리도 배추 패밀리고, 그런 것들 다. 그리고 콩류, 통곡물, 아보카도, 고등어 다 겹쳐서 출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완전히 필수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또 간도 또 나왔어요. 간이 참 좋아요. 그리고 네, 달걀 노른자, 또 뭐 있냐, 버섯. 요거는 이제 고등어 같은 거, 등푸른 생선 이런 거 있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 그런데 고온조리와 산성물질에 의해 50%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엄청 센 불에 다 익도록 조리하는 거는 그냥 풀떼기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리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조금 고온에 확 덮그듯이.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안에 비타민이나 이런 거는 살고 드시는데 나쁘지 않고. 근데 낮은 온도에 얘가 익은 걸까 또는 얘가 조리가 된 걸까 하고 오래 유지를 시키느니 조금 센 불에서 처음에 확 하고 빼는 게 훨씬 나아요. 고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온조 조금 안정적이긴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육류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아까 순대 간 그거 말씀드렸듯이 고온에
약간 조리해서 차라리 그 있잖아요. 뭐 스테이크 먹을 때도 레어나 미디움 레어나 이렇게 겉에만 익히고 안에는 그 겉에 열로 서서히 익히는 게 훨씬 낫긴 해요. 맛도 맛이지만 오히려 영양 성분 파괴가 적은 거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고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처음에 조금 센 불에, 그렇다고 너무 센 불에 이게 타도록 하면 오히려 발암물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타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서 확 볶아서 빼내세요. 그러면 잔여열로 안까지 그 좀 익거든요. 그게 훨씬 나아요. 영양 파괴가 덜하고. 그래서 예. 항암은 안 하고 그냥 암 환자인 경우에 예. 뭐 그러니까 속 좀 덜 익었다거나 소고기 아니면 회를 먹는다거나 그런 게 정말 그게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먹고 싶은데요. 불안해서 못 먹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드실 때 좋아하고 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혀 안 먹고 있거든요. 네네네. 매일 먹어도 되는지 어쩐지 좀 불안해서 안 먹는데 일단 뭐 날거를 드실 경우 기생충약은 반드시 드시고요. 또 날 야채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충약을 꼭 챙겨서 드세요. 예. 회도 조금씩은 먹어보는 지금은 이제 뭐 항암도 안 하시고 막 그러시니까 지금은 드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또 이게 그 의사 선생님께 나중에. 예. 그리고 산성물질에 의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새콤하게 드시는 건 별로 추천하지는 않죠. 이런 경우는.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아, 그럼 얘는 절대로 새콤하게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새콤하게 먹을 경우 이 비타민 B5는 포기하는 거죠. 대신에 다른 영양분 성분은 드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 대사에 필요로 하고 적혈구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에 필요해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또는 이제 공부를 해봤을 때 참 중요한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B6가. 그런데 많이 놓치세요. 의외로.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세로토닌 호르몬의 분비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전에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세로토닌이 뭐와 관련됐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아니, 카페인 안 먹고 뭐 그냥 뭐 트립토판 많이 먹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비타민 B6도 충분히 먹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잠에 관련돼 있는 호르몬과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 세로토닌이 우울증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원장님도 상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정상 수준을 유지를 한다. 근데 호모시스테인 이게 뭔가 보면은 우울증과 정신과적 질환 또 심장 질환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 높다 그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혈중에 있는 호모시스테인을 무조건 낮춰야 돼요. 그래야 심장이나 또는 그 뇌졸중 이런 것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우울증도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권장 섭취량은 이렇게 되는데 결핍이 올 경우 특히나 사실은 노년이 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이 결핍이 많이 생겨요. 대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식이 섭취 같은 거 예를 들어 이제 고기 같은 것도 연세가 드실수록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줄이는 분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줄면서 영양소 조금씩 결핍이 생기니까 사실 그런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지러움증도 생기고 또 우울감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가 저기 있으면서 아직도 암에 걸렸을 때 고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 했는데 진짜로 꽤 계세요. 아직도. 근데 막 피골이 상급하셔서 오셨어요. 그런데도 안 드신대요. 그래서 막 제 속이 터져요. 지금은 질문할게요. 그게 진짜 딜레마인데. 네, 그렇죠. 고기 자체가 뉴질랜드 같이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고기라면 정말 문제가 없죠. 뭐 원래의 고기라면. 네. 수입이 들어와서 뭐 내가 암 환자들이 아프다 보니까
식당에서 제공하는 외부에서 하는 누군가 해주는 그런 거를 먹는데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냉동을 한 거를 떼도록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학설도 있잖아요. 고기 자체가 어쨌든 소화가 덜 되니까 장기도 약해진 사람들이 거꾸로 독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럴 수도 안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네, 안 할 네, 수도 네. 없고 사실은 단백질이든 비타민이든 식물성에서 찾고자 하는 이론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이제 우리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암은 죽여야 되고 내 몸은 살아야 되는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네, 네, 그쵸. 그거를 좀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선택하는데 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암을 계속 살리면서 항암하니 치료하니 계속 끝없이 갈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고기가 진짜 아주 양질의 고기가 아니면 네. 진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얼만큼을 항상적으로 얼만큼 하루에 얼만큼을 얼마만큼까지 먹어도 되는지. 그러니까 그건 리스크하지 않은 대체 수단이 있다면 네, 네. 네. 근데 나쁘지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진짜 청정 지역에서 항생제 맞지 않고 좋은 풀 뜯어가며 먹는 않고 그런 거를 먹는 게 제일 좋죠.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그럼 아유 안 먹는 게 나을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앞서는 게 내 몸에 에너지를 주고 내 몸을 살리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생제 때문에 난 못 먹겠어 하면은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 항생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야채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무농약에 진짜 아무것도 안 뿌린 그런 그 양질의 토양에서 자란 그런 걸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살 수도 없고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뭐 유기농이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는 무조건 진짜 좋은 걸 구하실 수 있으면 그걸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닭고기, 닭가슴살 그것도 보면은 무항생제. 예. 네, 그런 걸 구할 수 있으면 그걸 드시는 게 좋은데 단 기준은 저여야 돼요. 나. 왜냐, 내가 지금 밥을 잘 못 먹고 또는 항암을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 근데 무항생제에 진짜 초목에서 자란 그런 거를 먹어야겠다. 그게 없네? 그럼 안 먹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상황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게 비록 항생제를 맞은 그런 거여도 드시는 게 그게 우선인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맞아요. 그게 딜레마죠. 왜냐면은 지금 내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죽일 수도 있는 어떤 물질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일단 가장 시급한 거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호모시스테인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많은 거에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쭉 낮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그 호모시스테인이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어떻게 체크가 되죠? 그거 아마 혈액으로 체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체크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뭐 혈액 검사에서 네네. 혈액 검사. 비타민 C도 결핍한 걸 알고 뭐 그렇게 검사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비타민에 대해서 결핍한 것만 맞춰서 먹으라고 아까 네네. 그 비타민 검사도 따로 하실 수 있고요. 호모시스테인도 따로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긴 해요. 네. 그리고 과다한 경우는 거의 없으나 고용량은 완전 엄청난 용량이죠. 1000mg이에요. 1g인데 이럴 때는 신경손상, 손과 다리의 저림 및 통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이거는 이제 어떤 치료를 하는 수준에서 고용량을 때려서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더라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나마 안정적인 게 100mg, 하루에 100mg 이하로 드시는 거. 그리고 함유식품은 닭 칠면조, 사실 칠면조가 더 좋아요.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칠면조가 제일 많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칠면조가 없잖아요. 이제 그 서구에는 칠면조를 많이 먹긴 해요. 이제 없으니까 얘는 패스하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연어, 참치, 병아리콩, 콩류가 다 그런데 특히나 병아리콩에 많고, 그리고 견과류 다 있지만 특히나 피스타치오에 많아요. 그래서 감자, 바나나 이런 것들이 비타민 B6가 많고, 이 오리고기도 괜찮아요. 여기는 뭐 쓰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빛과 열에 약해요.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다 빛이나 열이나 물에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나마 육류에 있는 거는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그렇다고 고열에 막 이거는 아닌데,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익은 정도에서는 충분히 이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려야겠다. 비타민 B6가 이제 제가 쫙 보다 보니까,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겠는 게, 비타민 B6가 우울증세를 경감시키고, 그리고 헤모글로빈 생산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 여성들만 계시니까 생리 전 증후군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임신 중 메스꺼움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항암할 때 메스꺼움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는 없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동맥경화, 심장질환 위험을 예방하고 암 예방이 있어요. 이것도 연구가 있는데 대장암과 폐경기 여성의 유방암 위험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여러분들은 암 그 치료 중이시지만 또 다른 암이 생기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내가 간암이었는데 위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원발이 다른.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그 면에서도 주의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눈 건강 증진, 황반 변성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황반 변성도 쉽게 온대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염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mg,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으니까, 예. 의외로 보니까는 영양제마다 이게 같이 들어있는 영양제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는 아주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에다가 요거 비타민 C6를 따로 이렇게 두 가지만 있고 이런 약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중복해서 먹어도 별 상관은 없대요. 용량이 괜찮다면은 상관없을 거예요. 용량만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1000까지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건 치료 용량이니까 100mg 정도까지만 맥시멈으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음식보다는 보충제를 섭취하시는 것이다.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그리고 비타민 B7, 비오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사실은 역할은 비슷해요. 그 조효소로서 역할을 하고 몸속의 이산화탄소 이동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머리카락, 피부, 점막 유지와 보호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왜 뭐 화장품이나 또는 샴푸 이런 데에 비오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별로 쓸모 없어요. 흡수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맥주 포도라는 거에 비오틴도 먹고 맥주도 먹고 따로 하나 먹어도 괜찮아요. 예, 그거 두 개 괜찮아요. 네. 그리고 신경계 기능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권장 섭취량은 30 마이크로그램까지예요. 그리고 결핍되면은 탈모, 눈, 코, 입 주변의 발적과 갈라짐, 여기 이제 막 빨갛게 늘거나 갈라지거나 이럴 때, 그리고 입맛이 없거나 우울, 피로, 불면증, 면역 불균형, 손, 발 저림과 무딤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과다할 경우 이것도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화장품에 뭐 이런 걸로는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따로 챙겨 드셔도 괜찮은데 뭐 이런 걸로 충분히 드신다면은 꼭 그렇게 안 드셔도 돼요. 이거는.
근데 뭐 어차피 과다해도 부작용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나 흡수는 이렇게 드셔야 된다. 여기 달걀이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하루에 몇 개 정도까지 그냥 한 개 정도 먹는다면 2개 정도. 2개 어디선 3개까지도 얘기하는데요. 이따가도 얘기 나오겠지만 비타민 B12가 있어요. 12. 그거 같은 경우는 달걀 2개만 드시면 권장량은 충분히 충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개 정도 먹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른 고기도 먹으면서. 네. 콜레스테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긴 한데 그게 상충되게끔 하는 것이 그 계란 속에, 달걀 속에 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항효식품 간이 또 나왔어요. 간이 너무 좋은. 아몬드, 땅콩, 통밀빵, 치즈, 또 돼지고기, 연어, 아보카도, 콩류, 버섯, 컬리플라워, 달걀 노른자 이런데 여기 보시면 진짜 달걀 노른자만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어떤 분은 달걀 흰자만 드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달걀 흰자만 드시면은 이 달걀 노른자의 비오틴을 섭취를 못 해요.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그런 게 달걀 노른자와 흰자를 같이 드실 경우는 달걀 흰자에 그 노란자에 있는 비오틴을 물질을 흡수를 막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드시는 것보다는 좀 따로 뭐 먼저 먹거나 얘를 나중에 먹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그렇지는 못하죠. 그리고 이제 열에 취약하다는 거는 뭐 지금 비타민 B9는 쫙 다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 치즈 같은 경우는 치즈 먹어도 돼요 막 그러세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즈가 파마산 치즈나 이런 거 딱딱한 거 있죠. 그게 있고 뭐 말랑말랑한 치즈가 있어요. 네, 연성 치즈. 이런 것들 중에 지방이 어떤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네, 딱딱한 게 거의 지방이에요. 영양분은 되려 적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건 그냥 풍미나 또는 뭐 이렇게 풍미 맛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딱딱한 건 오히려 피하세요. 특히나 이제 여성함 쪽은. 근데 이제 이렇게 촉촉한 연성 치즈 이런 것들 있죠. 특히나 드시려면은 가공 치즈, 그러니까 자연 치즈를 드세요. 그냥 자연 치즈. 보통 에멘탈 치즈라고 이렇게 슬라이스 나오잖아요. 그 정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80%짜리가 있고 네? 80%짜리가 있고 어떤 거요? 그 이렇게 슬라이스 치즈가 네. 물론 저지방이면 더 좋긴 하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자연 치즈라고 써 있어요. 어떤 거는 솔직하게 가공 치즈라고 나와 있고 자연 치즈를 드세요. 에멘탈이라고 좀 사진 주는 거만 네네네. 이거요? 이것도 있지만 보통 슬라이스로 이렇게 하잖아요. 슬라이스로 파는 체다 치즈. 네네네, 맞아요. 체다 치즈. 그런 거 드시면 좋아요. 되도록이면은 요새는 또 좋아서 소금이 적게 들어간 거. 그런 거. 소금이 적게 들어간 자연 치즈. 그럼 되게 영양가가 좋아요. 그 드셔도 좋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항경련제 복용자, 간질환자, 경관급식자는 이제 여기 관으로 이렇게 섭취가 안 되니까 관으로 급식을 하시는 분, 크론병 환자한테는 이제 반드시 이게 외부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섭취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흡수가 안 돼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B9, 폴레이트 또는 엽산이라고 하는데 엽산 좋은 거는 다 아시죠? 특히나 이제 임산부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런 이유는 기형아 출산을 막기 위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DNA 구성에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손상을 막아요. 그러기 때문에 엽산 암 환자한테도 특히나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방사선 쪽이죠. 그리고 항암제 때려 맞죠? 그러면 이 DNA가 손상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암제 맞기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항암제 맞으니 이러이러해요 라고 그런 분 많으세요. 또는 항암제 맞기 전에 머리가 직모였는데 맞은 후에는 곱슬곱슬로 완전 고수머리로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DNA 변형이 온 거예요. 물론 그거는 큰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 어떤 거에 어떻게 작용했을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B9 같은 경우는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식품으로 다 섭취가 되면 좋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세포 성장과 재생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6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 9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에 기여해서 혈구를 구성한다. 항암제 한 다음에 혈구가 부족하다. 이쪽 챙겨 드셔야 돼요. 권장 섭취량은 4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 되고 결핍이 올 경우 심장질환, 뇌졸중을 유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핍이 될 경우 또 비정상적인 출산, 그러니까 기형아를 출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암 위험이라고 이거는 딱 대놓고 제가 썼는데 다른 것들은 사실 조금씩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얘는 B9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논문 같은 것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썼고, 그다음에 기억력 감퇴에도 얘가 결핍이 올 경우 이렇게 되죠. 과다할 경우에는 이제 가려움증, 메스꺼움, 호흡곤란, 부종 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비타민 B군 같은 경우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한 경우 아니고서는 크게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는 조금 올 수도 있다. 아주 많이 먹으면. 그 비타민 B9이 그러니까 폴레이트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잎사귀, 그 라틴어로 잎사귀, 초록 잎사귀 이런 뜻이래요. 그랬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초록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록잎을 많이 드시면 엽산도 많이 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금치, 상추 이런 초록잎 채소고 브로콜리, 견과류, 소간, 바나나, 아보카도, 콩, 달걀, 오렌지류, 키위 이렇게 다 좋아요. 의외의 것들이 엽산, 바나나도 의외인데 바나나가 계속 출현하고 있어요. 계속. 변비만 없으시다면 간식으로도 너무 좋고 참 좋은 그 과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열에 약하고 물에 녹기 쉽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물에 씻으면 오래도록 씻으면은 물에 다 용출이 돼요. 그리고 시금치 같은 경우는 데친 다음에 물에 한참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얼음이 있으시다면 얼음 넣고 찬물에 반짝 잠깐 하시는 게 그게 영양소 손실을 줄여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물에 쫙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처음에 씻을 때도 데치기 전에 씻을 때도 살짝만 씻는 게 낫지 많이 씻는 게 안 좋아요. 네. 사실은 저는 그래요. 안 씻거든요. 안 씻고 데쳐서 손에다가 나중에? 식혀요. 네네네. 그러면 먹을 때까지 더 새파랗고 맛있는. 네네네. 오래 지속되는. 사실 저도 시금치 처음에 안 씻어요. 왜냐하면 2번 하면 2번 손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다듬기만 하고 대충 큰 흙만 털어내고 그 다음에 빨리 데쳐서 얼음물에 확 넣고 빼버려요. 그렇게 해요. 가지고 씻든 않거든요. 깨끗이 씻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데쳐서 씻지 네. 말라고도 저번에 한번 나오는데 그 뭐 그게 저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좀 담가놔야 되지 않아요? 수산 수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시금치 샐러드를 되게 많이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꼭 데쳐가지고 찬물에 한번 헹궈야 돼요. 근데 안 헹구셔도 되는데 그게 식감이 뭉그러지잖아요. 따뜻하면. 그리고 또 색이. 아니 저 색깔 바꿔요. 아, 그러세요? 먹을 때 색깔. 아, 살짝 해서 그냥 펼쳐 놓으시는구나. 아, 그렇게. 찬물에다가 네. 몇 번 이렇게 식혀요. 그럼 찬물에다가. 다 먹을 때가 더 새파래요.
그러니까 데치신 다음에 시키신다고? 네. 네, 데치신 다음에. 3월에도 안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자체에서 저희 시켜요. 아, 이렇게 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쿨에다가 물을 빼가지고 아, 그렇게? 스팸, 네네네네. 거기다가, 담아서 물을 몇 번 네. 갈아내요. 그러면은 네네. 그러면 더 빨리 이게 식혀. 아, 네, 이렇게 식혀서 그냥 묻히니까 다 먹을 때까지 더 새파랗. 아,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좋은 건 뭐냐면은, 그나마 여기 브로콜리 보이시죠? 브로콜리는 그나마 물의 용출이 덜 돼요. 되긴 되지만. 그래서 그나마 이거를 엽산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브로콜리예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안 데치는 거예요. 안 익히는 거. 브로콜리는 생걸로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러는데 생걸로 드셔야 썰포라판도 드시고 항암작용 큰 썰포라판 드시고 이 그 엽산도 드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데쳐서 먹잖아요. 근데 안 데치는 게 더 좋긴 해요. 찌면은 손실이 덜 돼요. 살짝. 찌면 물보단 네, 손실이 덜 돼요. 예, 찌면 조금 더 낫죠. 굳이 익혀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낫죠. 근데 이제 이게 걱정하시는 게 얘가 수막 현상이 생겨가지고 씻어도 잘 안 씻겨요. 그래서 차라리 뜨거운 물에 그러니까 씻기 전에 어차피 씻으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에 있는 거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흙도 없죠. 별로 없지만 그래도 먼지나 이런 거 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다듬잖아요. 또는 뭐 다듬은 다음에 살짝 이렇게 해서 그거를 끓는 물에 살짝만 기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영양 손실 덜 되고 이게 뭐지? 겉에 그런 다음에 찬물에 넣으면은 이 수막 현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차라리 빨리 차차착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같은 걸로 먹으면 더 좋은가요? 제일 좋은 건 안 가는 거죠. 안 갈고 그냥 드시는데 만약에 생걸 먹을 때 내가 그게 힘들다 그러면 그 다음 차선책은 가는 거. 예. 나는 식초에다가 이게 다듬어갖고 식초에다 담갔다가 그냥 찌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저기 살짝 데쳐갖고 네. 얼른 물 한 번 끓여 먹으라고. 네. 사실은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초음파 세척기예요. 초음파 세척기. 그건 이제 안에까지 막 그 파동에 의해서 진동에 의해서 세척이 되니까 근데 그거 하나에 1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것까지는 뭐 중요한 거 있는데 합성 엽산이 있어요. 합성 엽산을 폴레이트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폴레이트가 있고 폴릭 애시드가 있어요. 근데 폴레이트는 자연에서 온 엽산을 폴레이트라고 그러고 합성한 것을 폴릭 애시드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엽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그 파는 걸 보면은 폴릭 애시드를 팔아요. 이제 그 제재로 먹을 때. 그러면 이게 안 좋냐? 사실은 이 엽산을 이렇게 먹는 거, 그 폴레이트를 먹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흡수가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비타민 B6를 같이 먹어야 흡수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전혀 흡수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먹어줘야 흡수가 잘 돼요. 그럼 임산부가 먹는 거는 저거예요? 폴레이트. 아마 이걸 먹게 될 거예요. 그 제제는 거의 대부분이 폴릭 애시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B6를 같이 먹어야 돼요. 또는 임산부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권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걸 드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식사 중에 식사를 잘 하시면 비타민 B6 관련된 그런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흡수가 되죠. 그래서 비타민 제제를 먹을 때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식간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것들에 의해서 흡수가 잘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죠. 다음 하나가 있지. 비타민 B12, B12 코발라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 6, 9, 12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신경세포의 정상적인 기능과 DNA 합성, 적혈구 형성에 필요하다 그러겠어요. 그 동물성 식품에 주로 있는데 이것도 호모시스테인을 낮춰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 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걸 뭐 누굴 선물하거나 또는 이 음식을 막 해준다거나 그러는 게 좋아요. 결핍이 올 경우 빈혈 이거는 결핍이 많이 와요. 오는데 특히나 아까 이제 고기를 안 드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고기를 잘 안 드시게 될 경우 비타민 B12 결핍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보통은 또 위쪽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도 비타민 B12 결핍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식사로도 흡수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핍이 오면 빈혈, 우울증, 기억력 감퇴, 팔다리 저림, 만성 피로, 의욕상실, 소화불량, 어지러움, 예민함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어지러움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비타민 B12가 많이 떨어져 있으실 거예요. 과다하게 될 경우 흡연자,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과다해도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뭐 부작용이. 그런데 만약에 흡연자인데 이걸 과하게 복용했다 그러면은 폐암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다 이걸 많이 먹어서 폐암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흡연자. 그러니까 흡연자는 비타민 C도 그렇고 비타민 B, 뭐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암 발생률이 높아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동물의 간, 이게 들어있는 거는 동물의 간, 신장, 조개, 정어리, 연어, 참치, 소고기, 달걀, 효모, 유제품. 아, 이게 여기로 가야 되는데 유제품이 비타민 B12의 흡수가 잘 돼요. 유제품 형태로 돼 있는 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참 간은 계속 나왔어요. B군에서는. 근데 보시면은 하루 권장량을 충족하려면은 소고기 100g 하루에 드시면 돼요. 소고기로 따지면. 그러면 충분히 커버가 되고 달걀 2개를 드시면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요 2.4 마이크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그 권장량이 나오잖아요. 권장량을 그걸 지켜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해서 아까 뭐 100mg 넘지 마라 그런 거를 제하고서는 이 권장량까지만 먹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 정도까지도 안 먹어주면은 결핍이 생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차이가 있고 비타민 B12의 부족증이 올 확률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노인 그리고 이제 장에 문제가 있는 크론병, 셀리악병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드셔줘야 돼요. 그리고 소화기계 수술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B12를 드셔줘야 돼요. 그리고 완전 채식주의자, 고기 안 드시는 분, 혈당 억제제, 메트포르민이라는 거를 드시는 분들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드시고 PPI라고 그러는데 보통 제산제 있잖아요. 속이 쓰려서 뭘 먹어 하면은 대부분이 이 PPI예요. 이거를 좀 수시로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의 흡수가 잘 안 돼서 어지러움증도 오고 막 근데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소화기계 문제가 있으신 분 어지러움증 잘 생기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성 위염 환자분들이 이런 걸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런 거 챙겨 드셔야 되고 위산 분비가 적은 환자 이분들도 흡수가 잘 안 돼서 반드시 좀 챙겨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타민 C 아스코르부산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중요해요. 콜라겐 합성에 관여해요. 왜 암을 또 다른 표현으로 콜라겐이 무너지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콜라겐들이 이렇게 벽에 있으면 이 콜라겐이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퍼져나가기 위해서 이 콜라겐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을 또 다른 말로 콜라겐이 무너지는 병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비타민 C, 그러니까 암 환자에게서 비타민 C 결핍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콜라겐도 좀 많이 무너져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또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과 조직의 복구에 관여를 해서
보통 대부분 막 어디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뭐 어디 뭐 폐렴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분도 비타민 C가 상당히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비타민 C가 먹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왜 부족하냐? 비타민 C가 지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이제 백혈구들이 그 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막 거기에 집중하면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이 그러면서 이제 연구가 나왔죠. 그러니까 폐렴이 걸렸을 경우 염증 수치가 높고 이런 분들이 비타민 C가 상당히 낮다라고. 그래서 어느 한 군데 염증이 생기면 비타민 C 소모가 되게 커져요. 그래서 항산화제라는 거하고 어떤 비타민 C라는 게 아니라도 다른 것들도 항산화제라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랑 역할이 같은가요? 아니면 비타민 C를 먹어야지만 이게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항산화 역할이 아니라 비타민류는 대부분 항산화를 해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얘기인 네.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고 강력한 항산화제의 역할도 하죠. 권장량은 이런데 이 용량은 사실은 턱없이 부족해요. 요만한 알약도 아니죠. 작은 용량이죠. 그 뭐 1g짜리 요거 한 알인데 그게 1000mg인데 그거의 10분의 1까지만 먹으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괴혈병을 막기 위한 최소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권장량이 이건데 왜 그렇게까지 먹어야 되냐 이러는데 그건 권장량은 어디까지나 여기까지라도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콜라겐 음식 들어있는 걸로 먹으면서 이 비타민 C를 같이 이렇게 먹어주라는 얘기. 네,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콜라겐은 먹었을 때 흡수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젤리형으로 콜라겐 그 뭐 이렇게. 닭발 막 그런 것도 콜라겐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 성분이 있긴 한데 흡수가 그렇게 사실은 용이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 생선에 콜라겐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생선 껍데기. 근데 이제 그 왜 제재로 파는 콜라겐 그 따로 그거를 굳이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 식품으로 그렇게 드셔도 그게 다 흡수되지 못하거든요. 뭘로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콜라겐을 그 만들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콜라겐이 아마 따로 뭐 약 제제 뭐 이런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그런 뭐 젤리 이런 거 봐도 콜라겐도 무언가 지방성이거나 뭐 단백질이거나 쓸데없이 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네네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콜라겐이 생성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나는 여러 가지 네. 합성량 저절로 되는 거지 무슨 그걸 먹는 네네네. 가장 근데 약이 그런데 예, 그런 걸 해서 콜라겐 합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낫지 콜라겐을 따로 막 이렇게 굳이 근데 이게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 먹어봤자 100% 소용없어요는 아니에요. 소용이 조금이라도 있긴 하겠지만 유효화되는 좋다는 거예요. 그게 더 오히려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지는 않는데 기대한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생선은 80%가 흡수가 되는데 육류에는 뭐 육류 콜라겐 2%밖에 생선이 훨씬 좋긴 해요. 맞아요. 과다할 경우, 결핍일 경우는 괴혈병이 오고 쉽게 멍들기도 하고 피로, 우울증, 면역 저하가 오기도 해요. 근데 과다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오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 따라서 과하게 먹을 경우 어떤 분은 속쓰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철 과다증이 있는데 이건 왜냐면은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같이 비타민 C랑 철분이랑 이제 못 모르고 영양제 막 이렇게 먹었다가 철분이 과하게 흡수될 경우가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함유식품은 요 대로가 아세로라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비타민 그러니까 씨복턴이라고 그러죠. 비타민 나무 열매, 산자나무 열매 그러는데 구아바, 파프리카, 케일, 키위, 브로콜리, 베리류, 오렌지. 사실 오렌지보다 고추나 파프리카가 훨씬 많아요. 두 배 이상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좀 여쭤볼게요. 네. 청원한 비타민 고혈당
네네. 그거를 맞지만 그래도 저렇게 비타민 나는다든지 이런 걸 복용을 해야 돼요. 드셔도 돼요. 뭐 반드시 드셔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드셔도 돼요. 이게 왜냐면 어차피 다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안 먹고 있는 상태인데 먹어야 되는 여쭤보는 꼭 드셔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비타민 C는 물, 빛, 열에 매우 취약해요. 그래서 빛 받으면은, 그러니까 비타민 C 집에 갖고 계신 것도 오래된 거는 빛 받으면은 다 산화돼서 오히려 버리세요. 별로 좋지 않으니까. 질은 어떤 어떤 일이 있는 거죠? 철과다증이요? 어떤 일인? 아니 저 철과다증 되면 우리 몸에 어떤 부작용이 아, 이게 아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간 쪽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마. 예, 정확한 모르겠는데. 그리고 자, 결론은 수용성 비타민은 매일 음식을 골고루 매일이 중요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다 배출되기 때문에 매일 드셔야 되고 충분히 드시면 다 섭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인이나 암 환자라면 비타민 B6, 9, 12를 따로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